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덮어두고 살다가 화병이 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제게는 동갑내기 남편과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과는 20살 때 과자 공장 알바를 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간호대를 가고 싶었지만 대학에 똑 떨어지는 바람에 공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가난한 살림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재수학원 비용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시작한 거였죠. 남편은 그곳에서 제일 오래 알바를 한 고참이었어요. 공장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를요.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게다가 전 일머리가 없어서 남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았죠. 당시 공장 직원들 중에는 진짜 무서운 호랑이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요. 저한테 늘 이러셨죠. 이렇게 손이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너한테 시키느니 거북이를 쓰겠다. 너 이러고도 월급은 받니? 아, 내가 사장이면 너 당장 자른다. 아줌마는 절 볼 때마다 한 소리를 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늘 저한테만 핀잔을 줬죠.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아이 참 누님, 원래 처음에 일 배울 땐 다들 실수하잖아요. 그때 제가 밀가루 한 포대 다 버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남편은 넉살이 좋아서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또래 공장 여직원들 대부분은 남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런 남편이 유독 저만 챙기니 주변에선 시샘도 대단했죠. 남자라고는 아빠와 친오빠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의 특별 대우에 혹했고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눈썹도 매일 정리하고 머리에 뽕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 우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전 6개월 정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던 탓에 남녀가 사귀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더랬죠. 연애도 순조로웠기에 이대로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선 제가 재수학원비를 벌려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학원 등록을 안 하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결국 전 부모님한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당장 공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죠. 지 힘으로 벌어서 공부한다길래 놔뒀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고 다닌다고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일이고 연애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제 힘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절 기특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으니 화가 나실 만도 하죠. 전 남편에게 집안에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양복을 차려입고 저희 집에 당장 찾아왔지 뭐예요. 당당히 교제를 허락받겠다고 말이에요. 전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께선 남편의 이런 박력 있는 행동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결과에 솔직히 어리벙벙했죠. 미연이가 꼭 간호대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 미연이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남자답게 당당하게 교제 허락을 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내심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이 부모님께도 닿았는지 우린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 전 공장을 그만두고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원래 대학에 뜻이 없던 남편은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제가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평생 공부랑 담 쌓고 살았다는 사람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적성에 맞더라나요. 암튼 남편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했어요. 저 역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간호학과에 합격했고요.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건 남편이 처음이었던 거죠. 덕분에 전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널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학 문턱도 밟아보는구나. 내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인가 보다. 그렇게 우린 학업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생활 중에도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부부는 소문난 인기 커플이었죠. 서로가 첫사랑이었거든요. 너희같이 한결같은 부부는 처음 본다. 어쩜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리 애틋하니?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가슴 뿌듯했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늦게 배운 학문에 빠져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었죠. 그런 탓에 우리는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어요. 남편이 그간 해온 게 아까워 공부를 포기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친정이나 시댁에서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벌이가 없으니 딸기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첫애 입덧 때는 어찌나 소고기가 먹고 싶던지. 원래 임신을 하면 생전 안 먹던 음식이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남편이 소고기 등심을 사왔지 뭐예요.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말이죠. 여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비싼 소고기를 사왔어? 남편은 꽁돈이 좀 생겼다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곤 자긴 입도 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위해 아끼던 책을 판 거였죠.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꿈을 꼭 이뤄주리라 결심했어요. 남편의 꿈은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자면 유학은 필수였죠. 전 출산 이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남편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죠. 자신의 책까지 팔아가며 절 챙겼던 남편을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우린 그렇게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잠깐 한국에 들린 사이를 틈타 둘째도 임신했어요. 임신 중에도 병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전 남편 없이 혼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주변 사모들 옆에 있는 남편들을 보면 부럽긴 했지만 남편이 교수가 된다면 이런 외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독일에서 학위를 딴 남편은 한국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전 여전히 육아와 병원 일을 병행했고요. 물론 시어머님이 절 많이 도와주셨죠. 독일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제게 많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전교수만 되면 고생 끝이라며 절 위로했고 전 또 그 말에 좋아라 했죠. 남들은 돈으로 교수 자리를 샀네 어쩌네 하는데 제 남편은 정말 자기 능력 하나로 정교수가 됐어요. 교수 남편의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들. 어딜 가나 다들 절 부러워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말 그대로 된 거죠. 이날을 보려고 그간 그 고생을 했나 생각하니 스스로도 제가 대견했어요. 그래서 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죠. 남자들은 성공하고 나면 자기 힘들 때 뒷바라지해준 여자 뻥 찬다더라. 근데 넌 진짜 남편 잘 뒀다 얘. 네 남편 여전히 너라면 끔찍하잖니. 아, 교수 사모라니 정말 부럽다. 간혹 절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은근히 뭔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았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남자들 탐내는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우쭐대지 말고 너도 조심해 지지배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 여자들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그보다 이제 힘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더군요. 여보, 이제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니까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남들처럼 예쁜 옷 사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순간인데 막상 그 순간이 되고 나니 왠지 멍하더라고요. 한참 걸어갈 땐 몰랐는데 멈춰 서고 나니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에겐 기쁜 날이니까요. 솔직히 간호사 일을 그만두기 싫었지만 전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이 순간을 누구보다 바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한테도 가장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그래서 전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어요. 병원 일에 시달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림만 하려니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러 다녔죠. 사람들 만나서 교수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깨도 으쓱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이젠 두 아들 대학만 보내놓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교수들이 학회나 세미나로 외부 활동이 잦은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학회에 참석하느라 강원도로 출장을 갔고 전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저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각에 전화가 오지 뭐예요? 그때마다 상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지더군요. 여보, 밤에 누가 장난 전화를 계속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신고는 무슨? 그냥 애들 장난이겠지. 그냥 둬. 전 좀 섭섭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니면 난처할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한테 그 일을 얘기한 이후로 장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학회차 제주도로 갔어요. 저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나서야 속옷을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교한테 전화를 걸었죠. 학회요?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오히려 조교가 당황하더군요. 전 내가 착각한 모양이라곤 둘러대곤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이 일로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전 방안을 서성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그간 남편의 행적도 의심이 됐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더라고요. 일단 학교 폴더를 열고 이를 확인했더니 조교 말대로 오늘 날짜에는 학회가 없더라고요. 참담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의심이 의심을 낳듯이 전 남편의 모든 행적이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결과 남편의 메일 속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구릿빛 피부에 야한 화장을 하고 벨리 댄스를 추고 있더군요. 나이는 제 또래거나 약간 어려 보였죠. 사진의 제목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청춘 경숙이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욕지기가 올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전 사진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추궁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위치 추적이라도 할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남편이 꽃뱀한테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제 화장품까지 사왔더군요. 저는 아들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학회에 간 거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그 여자랑 있으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강렬한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 여자는 내 태양이고 우주야. 남편의 헛소리에 전 쓰러질 뻔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니, 학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한 거야. 그렇지? 이러지 마. 나 지금까지 여자라곤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전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더군요. 지금껏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가면 애들은? 우리 애들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애들도 나중에 커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날 이해할 거야.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 살아. 진정한 사랑? 그럼 나랑 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당신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어떡해? 남편은 제가 울부짖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지금껏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착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허상이었던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것 같았죠. 무엇보다 견고할 줄 알았던 내 가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은 제 만류에도 집을 나갔고 전 남복이 창피해서 어디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문자로 이혼 통보를 해왔더군요. 그제서야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정체를 캐기로 했어요. 먼저 USB로 옮겨놓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죠. 몇 번의 서칭을 통해 여자의 정체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꽤 알려진 인물이더군요. 덕분에 사진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벨리댄스뿐만 아니라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자칭 종합예술가더군요. 그러던 중 누군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한 일종의 짧은 정리였죠. 인도 여행을 좋아하고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라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 그걸 보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과 그리 오래 만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용서만 구하면 모든 걸 잊고 다시 받아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원했거든요. 등기로 이혼 서류까지 보냈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전화까지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와 차는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전 서류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탓에 남편은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겐 아빠가 학교에 일이 생겨서 한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커다란 택배 박스였어요. 보낸 사람은 이경숙이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박스엔 커다란 액자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 든 사진을 본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왕청심환까지 먹을 정도로요. 남편의 누드 사진이었거든요. 남편은 씨로라기 하나 두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온갖 개품을 잡고 있었죠. 평생 봐왔던 남편의 나체지만 정말 더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하겠죠? 역겨운 것들. 액자에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아래 계좌로 5천만 원 즉시 입금 바람.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은 절 잡아먹을 듯 눈을 붉혔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집을 나가니?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그렇게 절 아끼던 시어머니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전 숨길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불어버렸죠. 어머니, 그 착하던 어머니 아들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꽃뱀에 꿰매 빠져 잠시 정신을 파는 걸 거라고 하더군요. 도통 말이 안 통했죠. 전 결국 시모에게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에그머니나, 도대체 이게 뭐니? 시모는 아랫도리가 훌렁 드러난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곤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5천만 원은 또 무슨 소리냐? 이 돈은 안 보내면 사진이라도 뿌리겠단 거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5천만 원부터 구해놓으라더군요. 솔직히 그 돈 5천만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러기 싫었어요. 여자에 미쳐서 내 뒤통수를 친 남편놈도 싫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아들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들참이었어요. 학교에 이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 교수 인생은 어떡하니? 아이고, 우리 아들 총장까지 시켜야 하는데. 끝까지 잘난 자기 아들 걱정이더군요. 전 시어머니한테 그년한테 줄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절대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악다구리를 쓰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내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더군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 또래 같았어요. 치렁치렁한 생머리에 가슴골이 드러난 원피스까지. 딱 예쁜 여자 스타일이었죠. 돈은 언제 입금해 줄 거죠? 내가 돈을 왜 줘? 당신 미쳤어? 제 말에 여자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맡긴 돈 찾는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에 전 부하가 치밀었어요. 당신 남편 개털이더라. 그러니 당신이 줘야지. 사진값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 직장 잃는 꼴 보고 싶어? 아무래도 이 여자는 상습범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상간녀에서 반반한 줄 알았더니 자글자글한 늙은 아줌마가 나왔대. 그리고 당신 지금 나 협박한 거 맞지? 내가 작정하고 걸면 당신 콩밥 먹게 될 텐데 어때? 먹여줄까? 여자는 당당한 제 태도에 기가 눌린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더군요. 모두 남편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중에는 남편이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었죠. 이거 당신 아들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네. 자식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지, 안 그래? 자기 아빠가 저런 인간인 걸 알면 기분이 어떻겠어? 아, 불쌍해라. 그러니까 아줌마, 그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보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면상에 마시던 냉커피를 부어버렸어요. 그때 카페로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군요. 여보. 남편은 절 보고는 놀랐어요. 그때 학생 몇몇이 남편을 보곤 인사를 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은 당황했죠. 그러자 여자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사과해. 여자가 절 똑바로 쳐다보며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전 무시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절 잡더군요. 여보, 사과해. 당신이 잘못했네. 아무리 화나도 사람한테 커피를 쏟으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전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난 가정을 지키려 이 무례한 여자까지 상대했는데 남편은 오직 자기 체면만 중요했던 거죠.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교수? 그깟게 뭐라고. 자기가 산 똥도 혼자 못 치우는 주제에. 결국 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뒤늦게 알고 상처받을 바엔 차라리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날 밤 상간녀한테 모든 걸 빼앗긴 남편은 뒤늦게 절 찾아왔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왜? 그년이랑 살지? 호구처럼 다 털어먹히고 나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나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아이들은 남편을 보자 쏘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아들이 대신 밖에 대고 소리를 치더군요. 역겹다고요. 그 말에 남편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악어의 눈물 같았죠.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 이혼해주지 않으면 상간녀가 준 사진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럼 당신이 그 애지중지하는 교수 더 이상 못해. 결국 남편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차를 제게 넘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거죠. 뒤늦게 시어머니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착한 네가 한 번만 더 양보해다오. 응? 전 딱 잘라 거절을 하곤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죠. 상간녀의 잦은 협박 때문이었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요즘 저는 다시 활기를 얻었어요. 친한 의사 선생님이 개원을 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복직을 했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이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게 되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내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건가 봐요. 여러분도 누구의 인생이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중인 평범한 유부녀예요. 저희 부부는 첫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어요. 연애 때처럼 여전히 다정한 남편 덕분에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 분위기로 살고 있죠. 저희 남편은 구급대원이에요. 처음엔 옷에 묻혀온 핏자국에 놀라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할 정도죠. 사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했을 땐 술에 떡이 된 환자가 몸에 손대지 말라며 난동을 부려서 주먹에 맞아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들어오기도 했어요.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래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이기도 하고 힘들고 고대도 보람있어 하니까 묵묵히 남편 뜻을 따르고 있죠. 남편은 자기 몸도 힘들 텐데 휴일이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데이트 가고 싶은데 없어? 장모님이랑 같이 공원 가서 점심 먹고 데이트할래? 이러면서 저를 먼저 생각해줘요. 평소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고마우면서도 많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편이 쉴 수 있도록 괜찮다고 거절을 하는 편이죠. 남편은 저 외에도 챙기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 친정 엄마죠. 엄마는 저희 옆동에 살고 계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나가게 돼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죠. 사실 결혼 앞두고 엄마 혼자 남기고 집을 나오는 게 너무 걱정되었어요. 뉴스를 보면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 못 꺼내고 있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준 남편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죠. 딸 내외 신혼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시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을 했죠.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처라고는 해도 혼자 지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은 적적해 하실 엄마를 위해 말티즈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처음엔 강아지를 보시고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던 엄마는 이젠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계세요. 이쯤 되면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사위라고 할 만하겠죠. 사실 저와 엄마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운 없게도 아름답지 않은 가정사를 겪고 자란 덕분이죠. 엄마와 제가 같이 산 세월은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꽤 풍족한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셨죠. 대표 아들이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높은 직책을 맡고 계셨고요. 엄마는 결혼하고 1년 뒤 저를 낳았어요. 결혼 전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던 엄마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셨고 이후로는 살림과 육아에 힘쓰며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제가 저희 집안의 첫 아이다 보니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첫 손녀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4살 무렵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해요. 모르긴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기억일 거예요.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엄마의 옷차림이었죠. 평소와 달리 엄마는 외출복 차림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아침을 먹인 뒤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는 대문 밖에 대기해 있던 아빠 차에 올랐어요.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절 아는 채 보조석에 앉았어요. 우리 가족을 실은 차는 어딘가를 향해 한참을 달렸어요. 그러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버스터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고는 말없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 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중에 크고 나서야 그때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희수야, 엄마는 우리 희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빠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며 기억해서 좋을 거 없다고 퉁명스레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떼어놓고는 뒷좌석에서 큰 캐리어를 꺼내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저를 뒤로하고 엄마는 그렇게 버스터미널 안으로 사라졌죠. 아빠는 울다 지친 제 몸 위로 안전벨트를 다시 채워주고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저를 반긴 건 엄마가 아닌 낯선 여자였어요. 예쁘게 화장을 한 여자는 엄마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아빠는 뭐가 좋은지 웃고 있었어요. 희수야, 인사해. 오늘부터 우리 희수 엄마가 되실 분이야. 엄마라고 해봐.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울먹였고 아빠는 그런 저를 잡고 단호히 말했죠. 이제는 이 아줌마가 희수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말도 잘 들어야 해.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달래주지 않았죠. 그렇게 새엄마와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엄마는 나름 엄마 노릇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서툴었어요. 아빠가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해주고 나서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엄마를 찾으며 많이 보챘던 저는 시간이 지나자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었고 언제부턴가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5살부터 유치원도 다니며 친엄마를 잊기 시작했어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새엄마가 임신을 했고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은 남동생이었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아들이 나왔다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저를 대하는 새엄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동생의 첫 돌 이후예요. 어느 순간부터 새엄마는 동생 기저귀 가는 것부터 분유를 타주는 것까지 제게 시켰고 제가 먹은 건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방 청소도 물론이었죠. 말 그대로 못된 계모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새엄마를 엄마의 존재로 인식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새엄마는 남동생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짓다가도 제게는 싸늘하게 대했어요. 뭐하고 서 있어? 들어가 숙제해. 공부하든가 할 거 없으면 잠이라도 자. 늘 이렇게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루는 동생이 너무 울길래 배가 고픈가 싶어서 이유식을 찾았는데 새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버럭 질러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려고? 그러다 내 아들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새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친엄마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같이 산 시간은 새엄마가 더 길었지만 역시나 내 엄마는 친엄마뿐이었죠. 이런 일들은 아빠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쁜 데다 무엇보다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만큼은 제게 천사 같은 엄마로 변했거든요. 아빠가 남동생에게 빠져있기도 했고요. 내가 결혼은 잘했지. 당신처럼 애들 잘 돌봐주는 사람이 어딨어? 아빠는 새엄마의 본 모습을 몰랐거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새엄마 실체를 폭로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는 방과 후 친구네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있다가 최대한 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늦게 들어가면 늦었다고 타박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거든요. 고생을 하면 금방 애늙은이가 된다고 하더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 목표는 1등이 아닌 독립이었어요. 정확히는 새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였죠. 아빠는 새엄마처럼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점점 제게 무관심했어요. 떠난 아내가 남기고 간 딸보다는 사랑하는 현재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더 소중했겠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친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관심이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엄마한테 너무 들볶여서 그런지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낫더라고요.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쭉쭉 오르더라고요. 물론 제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아빠는 단 한 번도 성적표 나왔냐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서도 늘 전교 5% 안에 들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지원을 했죠. 남들은 공부만 해도 힘들다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고 했지만 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다달이 넣어주는 용돈과 명절에 받은 용돈들도 모조리 저금을 했어요. 거기에 알바를 해서 번 돈까지요. 다행히 저는 지원했던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합격 통지서를 내밀자 놀라더라고요. 그럴만했죠. 제 성적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딸 합격한 거야? 이런 명문대에 지원했는지 몰랐는데 역시 우리 딸이네. 희수야 정말 고생했다. 아빤 우리 희수가 너무 자랑스럽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명문대에 들어갔다니 우리 딸이라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옆에 있던 새엄마는 못마땅해 했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즘은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이 더 낮다고요. 차라리 기술이나 배워서 취직하는 게 빠르지. 명문대는 무슨. 부러우면 지는 거란 말처럼 새엄마는 절대 지지 않으려 부럽지 않은 척을 해댔어요. 아빠, 저 기숙사 신청했어요. 안 되면 자취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딸이 공부한다는데 이 아빠가 그 정도 못 해주겠니? 얼마든 말만 해. 아빠는 신이 나서 뭐든 다 해줄 것 같았어요.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진 저는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본가랑 거리가 있다 보니
보기 싫은 인간들도 안 봐도 돼서 좋더라고요. 공부나 시험 핑계로 집에 안 가도 되니 제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학교 생활은 꽤 즐거웠어요. 2학년 무렵 친구한테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도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동기 친오빠의 친구였어요. 저보다 연상이고 당시 막 구급대원이 된 사회초년생이었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든든한 오빠 같았거든요. 사귄 지 2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 퇴근에 맞춰서 남자친구 일터로 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였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근처 카페에 있겠다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맞은편 빵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에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통화를 하며 어딘가로 가더군요. 통화하는 내내 환하게 웃는 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카페에서 나와 남자친구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하며 뒤를 쫓았어요. 한참을 따라가 보니 슬슬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둘러보니 낯선 동네에 들어와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쪽방 밀집 지역인 것 같았어요. 주변 집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낡은 빌라였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어느 빌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빌라로 들어가 계단 벽에 붙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케이크네?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남자친구 목소리도 들렸죠. 생일인데 당연히 케이크는 먹어야죠.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라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라는 물음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하는 게 바람피다 걸린 유부남 그 자체였어요. 왜 벌써 나와? 더 있다 나오지 그랬어? 그래도 나랑 약속은 지키라고 했나 봐. 제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친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희수야, 아니야. 오빠 말 좀 들어봐. 제 팔을 잡으려는 남자친구의 손을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다 설명할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준석군, 지갑 놓고 갔어요. 지갑.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제 시선이 닿은 계단 위쪽에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그런 여자는 아니었어요. 주름진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지갑을 받아들고는 저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희를 불러 세웠죠. 놀랍게도 오빠가 아닌 저를 말이에요. 희수야, 희수 맞지? 저는 제 이름을 부른 그 여자분을 올려다 봤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희수야,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황당했어요. 엄마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래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보여주었죠. 그건 4살 무렵의 제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헤어지기 전에 화단에 앉아 찍었던 사진이었죠. 어떻게 제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엄마라니까. 내가 네 엄마라고. 그제야 저는 오래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요.
나를 끌어안고 엄마를 잊지 말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정말 엄마야? 진짜 내 엄마야?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를 마주하자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어디까지나 엄마는 날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가로막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은 들어봐야지. 아무래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는 풀어야 할 거 아냐. 제 가정사를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는 이 상황이 그저 오해에서 빚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낮게 한숨을 쉬고는 그간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해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요. 이제 알겠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오빠,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가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제 얘기가 끝나자 엄마는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네 아빠는 쥐뿔도 관심 없었고? 제게 다그치듯 묻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못돼 처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널 데리고 나오는 건데 라고 말하며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얘기해 줄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저도 못 이기는 척 집 안으로 들어갔죠.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엄마는 제가 모르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요. 네 아빠랑 그 여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내가 네 아빠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어. 너무 웃긴 게 직원들도 다 알고 있더라. 네 아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회사 내에서 지위가 있으니 대놓고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던 그 치근한 눈빛들이 아직도 기억나. 비록 내가 고아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존심은 있어서 네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라. 대신 넌 못 준다면서. 내가 바람난 아빠 밑에서 내 딸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더라. 이혼하면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우고 가르칠 거냐고 하는데 그 말에 흔들렸어. 양육권만 넘기면 널 평생 공주처럼 키울 거라고 그러더라. 널 위해서라도 그러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 그런데 그게 다 계략이었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가야 했던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로서 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는 게 좋다고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떠난 거야. 이혼한 뒤 엄마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다가 지금은 이곳에서 동네 상가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 지금까지 저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살아온 그간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그대로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같이 우셨죠. 그동안 엄마와 내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은 아빠와 그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난 엄마가 엄마 행복 찾아서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엄마가 그리웠다가 언제부턴가는 믿고 원망스러웠어. 엄마가 힘들게 산 것도 모르고. 엄마는 오히려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희수가 잘 자라서 대학도 들어가고 준석군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내 생명의 은인이 내 딸 남자친구라니. 어쩜 이런 인연이 있니?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와의 인연을 얘기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내가 첫 출동 나갔다가 만난 환자셨어. 상가 건물에서 과로로 쓰러지셨거든. 그 후로도 마음에 걸려서 가끔 들여다보고 병원도 같이 다녀드리다 보니 이모 조카처럼 지내게 된 거지.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날 저는 엄마 집에서 생일 케이크에 초도 켜고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 잠들 수 있었어요. 엄마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를 뒤에 달고 본가로 갔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우리 모녀를 생이별시킨 장본인과 인연을 끊는 거였죠. 집에 가보니 마침 세 식구가 다 있더군요. 새엄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쌍욕으로 터져나왔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험한 욕들을 상간녀 얼굴에 대고 퍼부었어요. 그 욕을 들은 아빠는 제게 소리치더군요.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가정 있는 남자가 상간녀랑 붙어먹고 조강쳐 버리는 거? 아니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자식을 빌미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와이프 내쫓는 거?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한테 자기 딸이 구박받는 거 보고 모른 척하는 거. 도대체 뭘 나한테 가르쳤는데? 이 여자가 욕먹는 건 그렇게 참기 힘들고 딸한테 무관심한 건 쉬웠구나. 하긴 그러니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겠지. 나 엄마 만났어. 아빠가 무슨 말로 엄마 속이고 내쫓았는지 다 들었다고. 희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내가 더 들을 게 있어? 저 상간녀랑 저 여자 아들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고 학창시절이고 내내 이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알아? 그때 방에서 남동생이 나왔어요. 상간녀는 얼른 남동생을 내보냈어요. 애가 듣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네 엄마가 능력이 없어 남자 뺏긴 걸 나더러 어쩌라고. 왜? 당신 과거 애한테 들킬까봐 겁나?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왜 그렇게 해프고 더럽게 살았대? 쪽팔리게. 근데 어쩌나? 나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얘기 주구장창 하고 다닐 건데? 당신 아들 졸업식장에 가서도 하고 당신 아들 첫 출근 날 회사에서도 하고 당신 아들 결혼식장에 가서도 할 거라고. 당신이랑 당신 아들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살아. 새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였죠. 지금껏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뵙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 유감입니다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인 것 같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희수 졸업하면 결혼할 생각입니다. 희수 어머니도 모시고 살 생각이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희수 눈에서 눈물 빼는 인간들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다시는 희수 보고 살 생각 마세요. 결혼식에도 오실 생각 마시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이후 살던 집을 정리해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빠로부터 엄마가 받아야 할 몫에 위자료도 받아냈죠. 아들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다나 봐요. 인생은 더럽게 살았어도 자기 자식 걱정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결혼 1주년이 되어가네요. 시간이 쏜살처럼 빠르다고 하더니 요즘 특히나 실감을 하게 돼요. 다시 만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가끔 겁이 나거든요.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이 제게는 사무치게 그리워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엄마와 든든한 남편과 함께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시간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예요. 살다 보니 저처럼 억울하고 황당무계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5년 정도 살다 이혼을 했어요. 이유야 많았지만 사실상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지금도 그 집 식구들을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 정도라니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는 성격이거니와 제 가정사 때문에 더욱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원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수발 때문에
집 팔고 세간 팔고 오랜 시간 고생하며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안에 빚이 많이 남아 어머니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셨어야 했어요. 청소일이나 식당 설거지, 가끔은 파출부 일도 하셨고요. 일가 친척들도 저희 집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죠. 다행히 제가 일찍 철이 들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악착같이 했어요. 학교에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참가했어요. 지원도 여기저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고요. 이런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 주신 고마우신 학교 선생님들 덕에 저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교에 장학금까지 받고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과외 알바를 닥치는 대로 시작했어요. 저축도 시작했고 어머니의 생활비도 보태드렸죠. 그리고 첫 월급 받은 것도 어머니께 모두 드렸고요.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엄마한테 줘? 사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엄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엄마한테 돈으로 효도하는 거였어. 그날 저희 모녀는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본격적으로 영어 입시 강사를 시작했어요. 강사가 제 적성에 잘 맞았거든요. 돈 버는 재미도 좋았고요. 제 벌이가 좀 나아지자 엄마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관두셨어요.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하시다 관절 이곳저곳이 많이 망가지셨거든요.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몇 달 쉬시던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다시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학원비를 전액 지원해드렸죠. 현재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생활이 나아지니 엄마는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가슴 한켠에 제가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걱정하셨었나 봐요. 엄마 돌아가시면 혼자 남을 제 걱정이 제일 크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구색 맞춘다고 결혼하는 거 다 옛날 일이잖아요. 엄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 안겨주는 게 효도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남편 일, 시댁 일, 아이 일에 치여서 엄마한테 소홀해질 게 분명하잖아요. 가뜩이나 혼자이신데 하나 있는 딸인 저라도 모시고 살아야죠. 엄마랑 사는 게 힘든 일도 아니고요. 게다가 결혼하면 힘들게 쌓은 제 커리어도 무너질 게 뻔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이 대형이기도 하고 몇 년 더 버티면 인터넷 강의로도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 실력 있는 입시 강사로 소문날 무렵에는 월 1,000은 기본으로 찍었어요. 수능 막바지에는 2배, 3배는 훌쩍 넘게 벌었고요. 수액도 맞고 하루 4시간 이상 못 잤지만 몸이 고단한 만큼 보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저에게 쓰는 씀씀이도 후해졌죠. 어렸을 때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았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강남에 좋은 와인바에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필 거기 갔는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지경이네요. 그날은 제 친구 중 한 명의 생일이었어요. 신나게 떠들면서 노는데 어떤 남자가 저희 테이블에 오더라고요. 합석해도 되겠냐고. 당연히 저희는 매몰차게 거절했죠. 그런데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냥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얘기라도 나눌 수 없을까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한 건 저였어요. 전 좀 떨떠름했죠. 하지만 그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도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극성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번호를 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저 어디 가서 빠지는 외모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학창시절에도 인기 많았고요. 지금도 어디 가면 항상 예쁘단 소리 듣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 제 남편은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남편은 좀 평범하고 촌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끌고 다니는 외제차나 입고 다니는 옷 보면 돈은 아주 많아 보였지만 전 솔직히 그냥 세련되고 몸 좋은 남자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다니는 대형 학원의 건물주에다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학원 건물 말고도 서울 시내에 건물이 몇 개 더 있다고 하고요. 남편의 조건도 꽤나 괜찮았고 성격도 저와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1년 남짓 연애를 했을 때였죠. 어느 날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영아, 내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연애 시작할 때부터 말했잖아. 오빠는 내 상황 잘 알면서. 솔직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30대에 괜찮은 신랑감 찾기 힘들잖아요. 여태 결혼 안 한 제 친구들만 봐도 맨날 선보러 다니는데 눈에 차는 사람 없다더라고요. 키가 작거나 대머리거나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은 신랑감이라나 뭐라나. 혀를 내둘렀죠. 외모가 좀 괜찮다 싶으면 직업이 별로거나 이혼남이라 하더라고요. 겉도 아니면 성격이 아주 이상했죠. 제가 프로포즈를 거절하자 남편은 자기 집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안은 부동산 갑부였대요. 제가 아는 건물 말고도 서울 시내에 큰 건물이 대여섯 채 정도 되고 월세만 해도 자식의 자식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 정도였죠.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평생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저를 끈덕지게 설득했어요. 저에게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구애도 열렬히 했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남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그냥 저에게 턱턱 뭐든지 해주는 것이 그때는 사랑으로 보였었나 봐요. 미쳤었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인사까지 드렸어요. 저 데려가서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면서요. 엄마는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 걱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의 식구들 때문이었죠. 웬만한 집의 사람들은 아닐 텐데 절 마음에 들어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혼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절 돈을 보고 남편한테 달려드는 된장녀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부터 앞섰죠. 남편이 솔직하게 다 말하더군요. 시댁 식구들 성격이 모두 장난 아니라고요. 하지만 합가할 생각도 없고 여동생이 거하게 결혼했다 말아먹었으니 우리에게 큰 기대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어찌어찌 흘렀고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를 만났고요. 와, 정말 성형 많이 했더군요. 눈은 있는 대로 다 쬐고요. 몇 번을 찝었는지 가까이서 보면 수술 흉터가 보여요. 거기에 코 수술, 입술 필러, 이마는 또 어찌나 빵빵한지 성형이야 자유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시누이는 백수예요. 외국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했지만 직장은 다녀본 적이 없대요. 굳이 일해봤자 지방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 비하면 쥐똥이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학원 강사시라고? 그런데 나이도 있는데 결혼하면 일은 관두실 거죠? 네? 아니요. 전 일 계속 할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누이는 대뜸 제 직장 문제를 거론했어요. 남편은 시누이에게 그런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혼을 냈죠. 시댁 부모님들은 절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형식상 예의를 지켰고 그냥저냥 아들의 결혼에 대해 관심 없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누이와 저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별별 트집을 다 잡아 저를 괴롭혔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왜 아직 애를 안 만드냐?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어머니 생신상은 어떻게 차릴 거냐? 심지어는 제가 10년째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참견했어요. 집안에 이렇게 누린내라는 개새끼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걔랑 사람이랑 같은 줄 아냐. 이 정도 키웠으면 시설에 보내라. 시누이는 정말 사회성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절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같았죠. 할 일이 없는 건지. 남편이 뭐라 하면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얼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시누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대화라도 해봤겠죠. 그런데 시누이는 정말 하자가 많았어요. 만나는 남자친구도 이상한 인터넷 BJ였고요. 정상적으로 만나는 관계도 아니었고 시누이가 전폭적으로 스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랑 호텔에서 거의 살림을 차린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이혼 전부터 남자 BJ 여러 명한테 스폰 제시를 하고 다니다가 남편한테 꼬리를 잡혀서 이혼당한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시누이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BJ와 뽀뽀하는 걸 자기 카톡 프사로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길 부러워할 줄 아나 봐요. 게다가 시누이는 저와 시부모님 사이까지 이간질을 했어요. 제가 학원 일을 계속하려고 일부러 피임을 한다고요. 전 해명을 하려 했지만 싸움을 그냥 포기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왜냐고요? 결정적으로 시누이가 저희 엄마 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새언니, 남자 잘 만나 한미천 잡고 싶은 심정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들어왔으면 적어도 손주 하나 시부모님께 안겨드려야지. 그래놓곤 학원 일을 계속하겠다고? 제 할도리는 안 하고 언제까지 자기 욕심만 채울 셈이야? 하긴 팥줄부하는 천한 애미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들일 땐 그 부모 자리를 봐야 한다니까? 시누이의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임에도 시누이의 뺨을 철썩 치고 말았죠.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우리 엄마를 적어도 저런 여자한테 욕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니? 니네 친정에선 시부모님 앞에서 이러라고 가르치디?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막말은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제 행동만 탓하시더군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신의 딸이 막대 먹은 언행을 말리기는커녕 그게 왜 틀린 말이냐고 우기시면서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집 사람들과 전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걸요. 결국 남편도 시댁과 저 사이를 조율하는 데 지친 나머지 합의 이혼을 조용히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살던 아파트와 땅을 좀 받았죠. 더 바라지도 않았고요. 시누이가 개거품은 물더군요. 애도 안 낳고 도망간 여자한테 왜 오빠가 아파트씩이나 해주는 건데? 분통 터져 죽겠네.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제 생활로 돌아왔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에게 끈질기게 구애한 한 남자 때문에요. 남자는 저희 학원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요. 제가 카페에 들렀을 때 마음에 든다고 샌드위치며 쿠키며 만들어서 학원에 자주 보냈죠. 제 동료 강사들 목까지도요. 절대 밥 굶지 말라고 정성스레 손편지까지 써서요. 이렇게 정성 들여 저를 대하는 남자는 처음 봤어요.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너무 좋았고 평소에도 친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전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무렵 어린 카페 사장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 전 제 사정을 전부 얘기했어요. 이혼이며 이혼 사유며 가정 환경까지. 전 아영 씨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남자만큼 돈은 많지 않지만 아영 씨 마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그렇게 진짜 저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래 모델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노후가 걱정돼서 적금이랑 대출을 받아서 학원가에 카페를 차린 거였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생이 있어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성실한 사장님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의 가게에 자주 놀러 갔죠.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남자친구의 가방 안을 보게 되었어요.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렸는데 남자친구는 화장실에 갔고 주위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결국 전 남자친구의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이 한 대 있지 뭐예요? 절대 남자친구의 핸드폰은 아니었어요. 전 이상한 직감에 그 핸드폰을 열어봤죠. 번호 저장이 안 돼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번호가 눈에 익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리로 왔고 전 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죠. 근데 남자친구가 예민하게 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남의 가방을 뒤져?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폰이 울리는데 안 오니까 그랬지. 근데 핸드폰이 왜 2대야? 남자친구가 저에게 화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는 형 휴대폰인데 놔두고 가서 잠시 들고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남의 가방을 열어본 건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도 수상하고 느낌도 안 좋았어요. 흔히 말하는 촉이란 거 있잖아요. 그 번호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저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누군가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그 번호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당장 낮에 봤던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해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 바로 제 악독하고 못된 시누이였거든요.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어리고 잘생긴 연하남이 뭐가 아쉬워서 내게 만나자고 했을까? 왜 과거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을까? 다음날 남자친구의 카페가 오픈하는 아침 7시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누이를 발견했죠. 전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했고요. 시누이와 남자친구의 관계도 궁금하지 않았고 학원도 휴가를 냈어요. 엄마가 물어도 아무 말 않고 몇 날 며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남자친구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사실대로 다 말할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거 다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제 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드러나 보자 했습니다. 이제 끝날 사이니까요. 사실 카페 운영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리던지 나가던지 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 본 그 여자가 건물주야. 남자친구의 말은 시누이가 보증금은 그대로 둘 테니 저와 만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이가 없더군요. 당신이 위자료로 받은 시골 땅이 재개발돼서 올랐대. 그게 분통이 터진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고 싶다고.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소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겨우 위자료로 받은 땅을 뺏으려고 사람을 겁박하고 사주를 한답니까? 전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제가 가진 땅의 가치를 감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도 좀 많이 놀라더군요. 짜투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완전 노른자라 주변 건설사에서 사라고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딱 아파트 짓기 좋은 부지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돈방석에 앉았다고요. 그래도 어이가 없었죠. 그 돈 많은 시누이가 겨우 제가 가진 위자료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니요.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절 괴롭히고 싶어 안달난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아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저는 시누이와 시부모,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껏 시누이가 제게 벌인 미친 짓을 얘기했어요. 시부모도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그래도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었죠. 애도 안 낳고 도망간 년한테 그 큰 땅을 주다니. 엄마 아빠도 진짜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나라도 지금 우리 집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때까지 참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체념한 것 같더군요.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의 불임사실이었어요. 아가씨, 말이나 똑바로 하죠.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 안 생긴 거 아니에요. 당신 오빠 몸에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봐요? 시부모도 당황했죠. 사실 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위해 남편과 산부인과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단 걸 알게 됐고요. 그는 씨 없는 수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가 충격받을지도 모른다며 숨겨달라 애원했었죠. 그리고 전 그 사실을 숨기고 속상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고요. 시모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시누이가 저한테 사기꾼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들렸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시누이 뺨을 때렸더군요. 그만 좀 해. 내가 이혼한 것도 다 너 때문이란 걸 왜 몰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오빠가 감히 날 때려? 시누이는 남편에게 맞은 것이 처음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코를 만지며 거울을 보더군요. 혹시나 코에 실리콘이 잘못됐을까봐요. 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절 쫓아오더군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요. 제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남편도 좀 불쌍했어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전 남편에게 재결합 권유를 받았어요. 전 일절 거절했죠. 심신이 너무 지쳐 도저히 아무런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자친구는 근 일주일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밖에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개업 이후 한 번도 닿지 않은 카페까지 휴무를 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 나가니 대뜸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잠깐 카페를 잃을까봐 미쳤었다고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접근했는데 이제는 절 너무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날 시누이를 만난 것도 이 모든 걸 거절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남자친구는 시누이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받은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악독한 인간이더군요. 온갖 추잡스러운 10원짜리 욕에 협박성 문자가 수백 통이었죠. 저 때문에 이 사람까지 시누이랑 얽혔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한숨만 나왔죠. 결국 저는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비록 시누이로 인해 얽힌 인연이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저와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누이가 제게 그런 짓을 한 데에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쓸데없는 질투 때문이었죠. 제가 성형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였어요. 시누이가 제 사진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랑 수시로 비교를 했나 봐요. 희한한 게 제가 연예인 정도의 외모도 아닌데 말이에요. 쓸데없는 질투는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그 이후로 한 번도 시누이나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시누이가 인터넷 BJ랑 결혼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다가 사기당했다고 하네요. 그 덕에 시부모가 시누이 앞으로 준 건물도 날아갈 처지고요. 전 여태껏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믿은 적이 없는데 시누이를 보니 틀린 말은 아니지 싶어요. 저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쓸데없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나와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